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진행했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는 참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세상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전체적 실패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명박 정권이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 강옥병 해가지고 그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얘기가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고 강옥병이 맞다 거짓말이다 이거 가지고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중점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솔직히 이제 보수 정권은 일하는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변화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보수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죠. 먼저 친미, 그러니까 조금 친기업 중심의 자유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금과 규제를 풀어주는 작은 정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젠다로 채택했고, 공동체주의, 권위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어쨌든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들이 모두 지금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친미,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측면도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맹들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겠다, 이 부분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뭉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자유주의의 투사, 자유주의의 선봉장, 자유주의의 방어자, 이런 게 어쨌든 맨주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라는 얘기 떨어뜨리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이익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죠.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조차도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다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도 상당히 조금 과거와 다릅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을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미국과의 중국과의 갈등은 견제에 강한 갈등이에요. 근데 이걸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괴리가 있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되지요. 근데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입고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쓰고 있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싫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러면서 중국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친중 정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중국 갔다 왔잖아요. 이명박 정권도 중국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동맹 관계하고 미국과의 친미하고 친중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상당히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제 뭔가 친미, 친중, 뭐 이념적 갈등 이런 거는 이제는 많이 약해졌어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도 복잡 미묘하잖아요. 그게 이념적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경제적 유착 관계입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오로지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게 뭔가요? 그건 조금 오히려 구시대적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념적 갈등이 더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관계에서는 다 우리나라는 견제 관계입니다. 견제 관계.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것도 그럼 베트남이 이념적으로 같은 국가라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경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 중심 노조에 반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변화됐어요. 지금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을 규제하고 하는 것보다 기업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 다른 정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노조를 그 전까지는 이제 좌파 정권 같은 경우에 노조나 이런 거에 우선주의였죠. 근데 그러면서도 점점 복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권에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하다가 안 됐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복지해서 다 함께 잘 살자 하는 그런 체제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친노조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뭐가 옵니까? 로봇이 옵니다. AI 시대가 옵니다. 지금 노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서는 노조와 기업 간의 갈등, 규제하고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한지 안 강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막상 사고 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막상 화재 사고, 사람 죽는 사건 같은 경우에 뭐 기업들한테 제대로 뭐 채택가 되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엄살 버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죽고 이런 거 해도 별다른 신경 안 써서 기업 그냥 돌아갑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솔직하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친기업적인 나라는 그 선진국에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론조차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줄여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나요? 아니면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나요? 물론 뭐 제가 어떤 게 보면은 경북에서 의성이 지역 상품권 제일 많이 발행합니다. 경산도에서 지역 상품권 제일 많이 발행해요. 전라도하고 경산도 어쨌든 그 이유는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성하고 이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고 지원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면 더 발전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금을 줄여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더 생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늘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몇몇 대기업만 잘 나가고 다른 대기업은 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편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기업한테 지원을 집중해야 되죠. 이거는 다들 동의하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기업과 살만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지역을 그냥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한무지가 된 곳에 다시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로는 안 먹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줄였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뭐 그때는 보수가 뭐 국방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국방비를 줄였습니다. 왜냐?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건 국방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하니까 오히려 국방비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이명박 정권 때 연편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이 왜 포격을 못했습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명박이 국방에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거야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명박이 그때 미친 척하고 연편도에 포격을 했다고 연편도 포격에 반격해가지고 뭐 F-15 날아가가지고 포격하고 저 더 강하게 공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어떻게 될지 몰랍니다. 이명박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뭔가 2년째 투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 실리주의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비를 많이 현상 유지에만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점점 국방비를 다른데 돈이 쓸 게 많아지니까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을 늘리지 못하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보수 정권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지나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좌파 정권이 더 많이 늘렸을 수 있겠죠. 국가의 빚을 더 많이 늘리고 부채를 더 늘리고 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보수 정권이 그 방향을 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보수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세계가 바뀌는 와중에서 보수가 전체적 인연적으로 이제 턴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거 턴을 하는 게 맞았죠.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보수가 된 것도 민주당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턴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좌파 지금 3040 그 세대들은 민주당을 진정한 진보 쪽, 진정한 좌파 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20대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가 무너진 이유는 어쨌든 보수 나름대로 세상이 변하는데 보수가 변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당은 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계속 변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바꾸어가고 어쨌든 우리도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